그러니까 큰 그런 매크로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음들은 내년에 무슨 뭐 버블이 붕괴가 될 거다 별별 소리가 다 많지 않습니까? 제임스 온 박사의 이런 의견에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2026년은 미국 소비자의 강력한 복귀와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힘입어서 물가 상승이 없는 고성장이 실현되는 트럼프 황금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S&P 500은 8,400선을 향해 진격하고 금과 은의 바톤을 이어받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주도자산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험자산의 화려한 가격 인상 랠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관론자들의 거품 경고를 뒤로하고 강력한 유동성과 기술 혁신이 시장을 역사적 고점으로 이끄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거든요. 아주 짧게 제임스 온 박사의 주장을 정리한 겁니다. 이 주장을 여러분 조금 더 2026년 경제 및 시장 전망, 현재의 강세장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유동성이 마를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본격적인 미국 증시의 하락장은 2030년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세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고 버블의 붕괴는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 돈줄을 줄일 때 여러분들 버블이 여러분들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은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기술 슈퍼사이클과 인구구조, 이 기술 슈퍼사이클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AI, 자동화 등 생산성 혁신이 주도하는 기술 사이클은 아직 초기 단계고 인구구조적 요인 역시 경제 확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2026년에 8,000에서 8,400포인트 범위까지 상승할 것이고 2020년대 말에는 14,000포인트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견해를 믿으면은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의 비중을 늘리겠죠 사람들이. 연준의 미금리 인하와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연준이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공급 측면 경제학이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에코노믹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사라지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부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케인즈주의자들과는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 없는 강력한 성장이 시장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4년 정치 주기술이나 비트코인의 반감 기술 기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경제 역학이 지배하는 트럼프 황금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크게 연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이데올로기 이념 자체가 여러분들 대단히 친시장적이고 그렇게 공급 중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임금 상승, 유가 하락에 힘입어 미국 소비자가 예상 외의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2026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말 금과 은이 포말성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사이에 2026년은 비트코인의 차례가 될 것입니다. 기간 채택의 가속화 유동성 공급으로 비트코인이 따라잡기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관론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면 투자하는 것이고 여기 이런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제임스 온 박사의 견해에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지만 이게 낙관론이고 그다음에 비관론 쪽. 항상 이런 투자자들은 비관론이 근사하게 보입니다. 거품이 터질 것이다. AI 거품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비관론자들이 항상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더 호소력이 큰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은 못 벌죠. 비관론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기 때문에 2026년에 AI 전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회의 시대인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미국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X나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이런 주장 수준 그리고 주장에 대한 또 여러분들 댓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리차드 솔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AI 챗봇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유닷컴이라는 것을 아마 접한 분이 계실 겁니다. AI 벤처인데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챗봇 사이트인 거죠. 유닷컴의 CEO네요. CEO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아마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칩 사이언티스트를 역임했고 메타에서도 있었네요. 리차드 솔츠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AI 전망 2026년과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AI 전망을 어떻게 이런 글을 그렇게 근거를 다 20개 정도의 여러분들의 AI 트렌드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가장 최일선에서 여러분들 활동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 변화를 기술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인 거죠. 거기서도 우리는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AI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싫은 감정이 공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지 않고 AI에 의뢰하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하고 AI의 전쟁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AI와 함께 물어가지고 여러분들 구매 결정을 내리는 거죠. AI가 우리 대신 쇼핑하고 정보를 찾으며 광고를 볼 사람이 없어져서 기존 광고업체들의 AI 도입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한 내용에 웹사이트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의 검색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웹사이트 형식이라는 것이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명보다도 무서운 것이 AI 명이 될 것이고 AI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짜는 기계들을 관리하거나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역할을 여러분 담당하는 거죠. 누구나 관리자가 되는 시대. 여러분들 영어 표현이 아니고 한글로 보기 때문에 조금 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런 핵심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관리자가 되는 시대죠.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퍼레이터 오브 AI. 이제 말단 직원이라도 자기 대신에 일해줄 AI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리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부하 직원들을 그냥 영어 표현으로 디지털 워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단 10명이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이 될 것이다. AI가 수천 명의 몫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엄청난 돈을 버는 꼬마 거대 기업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젊은 분이 유닷컴의 CEO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짧게 관리해 준 겁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의 예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 자기 실력을 스스로 키우는 AI, 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AI. 그래서 이제 인간 지능을 대부분 초월하는 거죠. 법률, 의료 등 특정 분야만 파고든 전문가 AI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대가 뭐 음악 창작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쉬운 그런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맞춤형 영상 광고가 홍수를 이루어 가지고 유튜브에 전부 다 이런 AI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약 개발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20개 정도로 이렇게 리차드 소츠가 정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들려가지고 좀 쉽게 한번 풀어쓰게 되면은 그걸 보상 엔지니어링 직군이 등장하네요. AI 에이전트가 더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보상 체계를 조절하는 그런 전문가 직군이 크게 부상할 것이다. AI는 제2의 전기가 될 것이고, AI를 거부하는 자가 도태될 것이고,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봐오신 분들은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AI가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는 없애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를 관리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결국 초지능 단계까지 안 가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직적 영역의 전문 에이전트. 자,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AI 시대가 이런 어마어마한 학습의 기회고 그다음에 투자의 기회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공병호 TV라는 지식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하기 나름인데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기 나름인 거죠. 태도가 경쟁력이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던 길에 프린스톤 대학의 AI 관련된 아빈드 나라야난이라는 아마 인도계 그런 교수분 같습니다. 프린스톤 대학의 아주 고풍스러운 CS 프로페서니까 석좌 교수네요. 그리고 프린스톤 CITP의 디렉터를 맡고 있고 AI as a normal technology 하니까 아마 AI 분야에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젊은 날에는 프로그래머 출신인 모양입니다. 이분을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죠. 이분이 단상을 올렸네요. 이렇게 한 해가 가는 12월 31일 날 지금 이제 이런 토론장에서는 AI 코딩, AI를 이용한 여러분들 자동 코딩의 유효성에 대한 그런 논쟁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개발자가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과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선택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컴퓨터 관련 언어가 바뀌어온 겁니다. 처음에 기계 언어, 그다음에 어셈블러, 컴파일 랭귀지, 그다음 하이 레벨 랭귀지, 그다음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AI 코딩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서비스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할 때 끊임없이 변신하고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더 큰 기회를 잡게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속 여러분들 변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변신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낙오가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이분이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AI 보조 프로그래밍에 관한 대화들은 수십 년 전에 C 랭귀지와 같은 컴퓨터의 작업 언어와 파이썬 같은 컴퓨터의 고급 언어 사이 선택을 두고 벌어졌던 논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당시 교수님들은 그 교수님들의 학부 시절에도 어셈블리와 컴파일 언어 사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AI 코딩, AI 프로그래밍 이름들 대세가 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제어하는 권한은 줄어들지만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가 되면은 항상 낙관주의 쪽에 서라는 이야기, 비관주의 쪽에 서지 말고 낙관주의 쪽에 서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관통하는 특성을 정확히 꿰뚫은 다음에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여러분들 잘 사는 길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으니까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히 내다보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자기 영역에서 바꾸어 나가자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 AI 코딩이 유행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짜는 책임 소재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권을 상실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교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비용이 AI 코딩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춰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폭발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낙관주의 쪽에 서라는 거죠. 낙관주의 쪽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AI 프로그래밍은 AI 코딩입니다. 과거의 어셈블리 대 컴파일, C 언어 대 파이썬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제어권 사이의 선택이라는 반복되는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일 뿐입니다. 이번 AI 코딩도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제어권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서로 상충관계일 뿐이고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책임 소재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작 비용이 AI 코딩으로 너무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도 전문가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에 매몰되지 않고 핵심을 간파한 다음에 자신의 기술을 태화시키지 않으면서 더 높은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를 혁신해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철학이. 예.
그러니까 시대 변화가 왔을 때 그걸 막으려고 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매몰되면 죽는 겁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그걸 관통하고 있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AI 코딩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산성 향상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세부적인 제어권, 통제권을 희생하도록 요구합니다. 도전 과제는 프로그래머들이 실력이 퇴화하지 않게 새로운 도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스텐디드 브레인인 거죠. 확장된 뇌를 하나 가지는 겁니다.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생산성이 제가 볼 땐 수십 배 올라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죠? AI가 코드를 짤 수는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짜 병목 현상은 코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개발자들은 급격히 발전한 AI를 도구로 삼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규모와 속도를 비약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AI 코딩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제작 비용이 거의 제로 상태로 수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자동차에 1억 줄의 코드가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것처럼 시장의 규모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항상 낙관론 쪽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프린스턴 대학의 석좌 교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더 주목해야 되겠느냐. 일단은 향상심이 있어야 되죠. 향상심. 더 나아지는 거. 향상심. 이거는 백화점에 팔지가 않지 않습니까? 향상심은. 호기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싶다. 그게 뭘까? 그거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팔지 않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자면 나라가 칙칙하니까 주식 투자해서 뭐합니까? 그건 비관주의자인 거죠. 아니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된다. 낙관주의인 거죠. 낙관주의. 제가 갖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위대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탁월함에 대한 열정. 이왕 하는 거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락한 지대, 영어 표현으로 흔히 컴포트 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죠. 어제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 헤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First do it이지 않습니까? 그냥 해봐라. 처음에 해봐라. 그 다음 do it right. 제대로 해라 이야기죠. do it better. 더 잘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인데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옛날은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그게 유연성인 거죠. 유연성. 나는 이런 정신들이 한국에 이런 만연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4.3 사태가 왜 나오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 몇십 년 전의 이야기.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퇴행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유연성, 개방성.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근면, 성실, 책임감. 여기서 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은 별로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26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덕목들이 뭐냐. 여기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스탠포드 여러분들 프린스턴 대학의 인도계 석좌 교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이건 거죠. 세상 탓할 필요가 없다. 좋은 시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덕목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은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는데 제가 좀 무슨 주제를 보면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지만 쉽게 이런 그 양반의 이야기에 대해 승복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아주 분명한 거죠. 어제 이 분야에서 대가인 스테판 천체 물리학 박사의 어제 여러분들 1시간 50분 정도의 방송을 4차례 나누어 가지고 비트코인이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 강연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가지는 것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산 활동을 결정하는 법칙이 어제 나온 거죠. 켈리 지수라는 게 나온 겁니다. 켈리 지수.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다고 보시죠. S&P 500을 추종하는 찰스 스왑 증권회사의 상품인 SCHG, 인베스코의 QQQM 나스닥 주종, 피델리티의 FTC 기술 섹터 투자, 반에크그룹의 반도체 섹터 투자인 SMHX, 우리가 대단한 자산으로 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재무회사 트레저리 컴퍼니인 MSTR, 이런 주식 우리가 투자한다면 우리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 자산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비트코인 자산 활동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를 4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을 활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산을 활동하는 방법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행편에 맞게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 전망 자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테판 박사가 젊은 여러분 유튜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아주 귀한 그런 인터뷰를 어제 본 겁니다.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이 여러분 보시면은 켈리 기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켈리 기준. 켈리 기준을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 배분, 옵티멀 엘로케이션 오브 포트폴리오입니다. 옵티멀 엘로케이션. 경제학이나 공학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어 표현이 옵티멀입니다. 최적 배분, 옵티멀 엘로케이션. 경제학 여러분들 원론, 경제학 원론도 들어가면 경제학이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맨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켈리 기준을 해야. 우리가 그럼 이런 데 투자하면은 이 투자를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잡담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는 방송은 10시간 투자한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겁니다. 제가 10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2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27살 때 이런 경제학 박사를 받고 40년 리서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처럼 여러분들 그냥 건성건성으로 글이나 끌적거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27년이니까 1987년에 학위를 마치고 27살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2026년이니까 거의 40년이 됐지 않습니까? 40년의 연구 경력과 집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강연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으면은 마음으로 들어야 여러분들 그 콘텐츠가 자기화되는 거지, 건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핸드폰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집중하는 거지. 집중해야 여러분들 그
화자가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때우듯이 들으면은 그냥 방송 듣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켈리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소개하면서 야, 저게 1950년에 자산 활동 방식을 이미 저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놨구나. 야,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모를 수밖에. 재물론을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켈리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작심하고 켈리 기준을 오늘 살펴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야기죠.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만든 겁니다. 자산 배분을 가장 효율적 옵티멀 엘로케이션 오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기의 자산 배분의 최적 배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최적 배분을. 최적 배분을. 그걸 여러분들 소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야, 75% 배분해라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면 71% 해라. 100원 가운데 71분의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고 여러분 나머지 30원은 현금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미친 사람들인데 천재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5년 동안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59% 갖고 있으면 된다. 100원 가운데 59% 비트코인 투자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갖고 있으면 75%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켈리 기준을 해서 한 단계 여러분 좀 더 진화해 가지고 MVSK는 비트코인 50% 이상 투자해라. 아니 공박사는 항상 여러분 10% 투자라고 했는데 50%에 투자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모양이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이제 다루기로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켈리 기준을 한번 파헤쳐 가지고 오늘 시청자들이 자기가 자산 배분할 때 스스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걸 제가 MVSK 기법도 다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MVSK 보면은 비트코인에 51% 배분하고 기술주에 42%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금에 6% 배분하고 그걸 어제 소개받은 거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산 활동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옵티멀 엘로케이션 오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기의 자산의 최적 배분. 최적 배분. 두 가지입니다. 켈리 기준하고 MVSK 방법. 여러분 보시죠. 켈리 기준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파산하지 않으면서 자산을 가장 빠르게 불리는 최적의 베팅 비율을 수학적으로 찾아낸 공식인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장 잘 운용하는 최적 자산 배분을 찾아내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성률이 높고 이겼을 때 먹는 파이가 클수록 그 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켈리 공식은 지금 내 자산의 20%를 거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정확한 수치를 찍어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당신이 진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면은 현금 25% 갖고 있고 비트코인 75%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10년 정도 갖고 있지 않고 5년 정도만 갖고 있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50% 사고 나머지 현금 50% 갖고 있으라. 그렇게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파산하지 않고 자산을 가장 빠르게 불리는 자 그러면은 MVSK라는 것은 M이라는 것은 민 평균 V라는 것은 베리언스 분산 S는 스큐니스 이 치우친 거 외도 그다음에 K는 커토시스 첨도 네 가지 방법을 더 함께 고려한 좀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서 수익의 질과 성질까지 따지는 방법이
MVSK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 자산 배분을 생각할 때는 켈리 기준하고 MVSK를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두 개를 참조해 가지고 자기의 경제적 형편이나 그다음에 자기의 심장 강인함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선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기법을 조합하는 겁니다. MVSK로 각 자산이 가진 진짜 성격을 파악한 뒤에 켈리 기준을 사용해서 그럼 내 전체 돈 중에서 비트코인의 몇 퍼센트 기술주의 몇 퍼센트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게 나온 이유는 비트코인이 가진 양의 외도 스큐니스 쏠림입니다. 한번 크게 터질 때 엄청나게 오르는 특성을 MVSK와 캐리 기준이 매우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실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S&P 500을 추종하는 SCHG하고 기술주 섹터만 투자하는 FTC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투자한 SMH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을 가져야 된다니까 금 ETF인 GLD하고 비트코인 5개의 자산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켈리 기준하고 MVSK 기준을 동원하게 되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결론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52% 금 6% 기술주 42%를 배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술주 가운데서도 배분 비율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SCH 14% FTC 14% SMH 14%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딱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50% 투자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공식적인 여러분들 말씀은 10% 정도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여러분 이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MVSK 비트코인 58% 금 6% SCHG 12% FTC 12% SMH 12%입니다. 여기서 금은 현금으로 봐도 됩니다. 그냥 금은 현금 6% 갖고 있고 나머지 또 있는 비트코인 55% 기술주 42% 투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고 강력한데 대단히 과학적인 방식인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보시죠. 사례입니다. SCHG QQQ 나스닥 주종입니다. FTC SMH GLD 비트코인 6개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어떠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배분 비중은 바뀌지 않습니다. 52% 58% 기술주 내의 배분만 바뀌는 겁니다. 4분의 1씩.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딱 세 가지만 투자한다. 기술 섹터의 ETF FTC 반도체 섹터의 ETF SMH 비트코인 세 가지만 투자한다. 그럼 여러분 켈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55.3% MVSK 기준은 비트코인 61.7%인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릭 엘드만 같은 사람이 고객들에게 최소 비트코인 투자를 10% 중간 25% 최대 40%까지 권하는 겁니다. 이걸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개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비트코인 보유회사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는 MSTR을 포함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55.3% 기술주 44.7% MVSK 기법 비트코인 61.7%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하고 여러분들 MSTR 비중을 2분의 1씩 한 것 제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하되
비트코인 투자의 10%만 MSTR 변동성이 더 심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회사의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 켈리 기준은 정확하게 비트코인 투자하고 MSTR 투자를 2분의 1씩 이야기합니다. 2분의 1씩. 커피 사장님 고맙습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동안 이야기한 것이 전부 다 여러분이 이걸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켈리 기준은 파산하지 않고 자산을 가장 빠르게 불리는 최적의 베팅 비율을 수학적으로 정한 공식이고 NVSK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수익의 질과 성질까지 따지는 법을 고려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4개의 자산에 투자한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현금은 왜 갖고 있냐. 가격이 떨어져가 여러분들 비율이 조정되면 계속해서 이 비율을 맞추라는 겁니다. 현금을. 현금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52%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48%가 되면 현금을 더 사라는 겁니다. 51% 맞추라는 거죠. 현금을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은 비트코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비율을. 연 한 번 조정하라는 겁니다. 연 한 번. 매번 하지 말고 가격 하락 시에 현금을 동원해 정해진 비율로 복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켈리 기준의 핵심은 1년에 한 번 정도 비중을 봐가지고 48% 떨어졌으면 갖고 있는 현금을 더 사가지고 52에서 58%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켈리 기준은 현금 보유를 전제로 하는데 전체 자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두는 전략은 현금을 왜 갖고 있냐. 비트코인 비중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비중을 원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유일한 목표가 뭔가 비트코인 비중을 맞추기 위한만 갖고 있는 겁니다. MSTR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과 엣지가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투자 내에서 7대 3 정도로 가져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루그만 같은 사람이 70%까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돈의 70% 비트코인 투자하고 30%를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학인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뭐 과학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일단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조절하겠지만 그걸 여러분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공격적인 레버리지 포트폴리오가 기술주, FTC, 반도체주, SMH, 비트코인, BTC, MSTR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하고 MSTR의 55%, 기술주의 45% 투자하는 겁니다. 금은 뺐습니다. 금은. 그다음에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것이 분산 성장 투자인데 여기서도 이런 비트코인이 52%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방송드린 내용을 총정리한 겁니다. 정리했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성자산은 전부 다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제외하고 다 ETF 투자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려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50% 이상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본인이 갖고 있는 총자산 비중에. 그런데 50% 정도 갖고 있으면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참아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10%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보다. 왜? 저는 비트코인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저는 비트코인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1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항상 여러분의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시라고 권한다. 그러나 어제 스테판 박사의 켈리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MVSK 기법이나 켈리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참에 과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한 번 더 공개하는, 과학하는 사람들은 50%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액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 단계 더 들어가시죠. 이 비트코인 자산 할당을 한 번 정도 더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방송했던 내용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SCHG, QQQM, FTC, XLK, SMH, SMHX, 비트코인, MSTR. 그죠?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투자는 과학입니다. 선거도 과학입니다. 선거도 과학입니다. 선거는 기우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50%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50%를 여러분들 안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여러분들 심장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정도로 사람이 여러분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50%의 이론적인 건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금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나는 여러분들 공박사님 저는 딴 건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합니다. 그럼 75%입니다. 켈리 기준 계산 결과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F값 최적 배분은 단독으로 75%입니다. 이론적으로 75%입니다. 수학적으로. 비트코인은 양의 외도 한 번 터질 때 엄청나게 오르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MVSK 기법을 쓰면 비중이 52%에서 58% 이상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켈리 기준으로 75%, MVSK는 58%까지 가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겁니다. 켈리 기준은 자산군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기술주 내에서 종목이 늘어난다고 했더라도 기술주 비중은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비트코인 비중도 달라지지 않고 기술주 비중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내에서 두 개의 기술주 ETF를 투자하게 되면 2분의 1씩, 세 개를 투자하면 각각 3분의 1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해당 자산군 내에서 n분의 1로 나누어 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SCHG, QQQM, FTC, SMH 네 종목 투자하게 되면 4분의 1씩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포함되는 경우,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비트코인의 플락시 대리자산으로 외도와 변동성이 일반 비트코인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사례는 가장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고 MVSK 기법 적용할 비트코인 개인의 60% 이상의 높은 비중이 할당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공격적인 게 이겁니다. 이거. 켈리 기준으로 따질 때는 55%, MVSK 기준으로 따질 때는 62%입니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고 비트코인 간접 투자의 이름도 합이 55%에서 62%까지 이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장 공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다. 그러면 4번을 할 수가 있죠. 4번. 그래서 이런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시장에서 3배 상품을 사는 겁니다. 3배 반도체 주식 이런 거를. 그런 사람들
자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공격적 레버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주가 버텨주니까. 그러면 언제 이제 이걸 조정하느냐, 비중을 조정하느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된다 이야기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하고 이런 MSTR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총 자산 가운데 원래 목표가 75%인데 여러분들 60%를 떨어지게 되면 현금과 더 사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해진 비율로 맞추는 것이 자산 증식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완전히 감정적인 거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수학적 공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 1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한 종목만 여러분들 투입하는 경우에는 75대 현금 비중이 25죠. 25. 5년인 경우에는 더 낮춰서 59%, 10년 이상의 경우는 75%.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함을 느낄 겁니다. 아니 켈리 기준이 어떻게 75%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 안 보시죠. 이게 켈리 기준인 겁니다. 이 켈리 기준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켈리 공식. F 이꼴은 P 빼기 Q 나누기 B입니다. 이게 켈리 공식입니다. 이거는 F라는 것은 특정 자산의 투자할 최적 비분입니다. P는 수익이 날 확률, Q는 패배율 1-P, B는 이익이 발생할 때 평균 수익률하고 손실이 발생할 때 평균 수익률.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P는 비트코인은 0.8입니다. Q는 0.2입니다. 1-0.8이니까. 손익비는 비트코인이 성공할 경우 평균 성리시 이득이 300%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때 마이너스 70%입니다. 300을 70으로 나누면 4.28입니다. 그러니까 이 Q에 이게 4.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Q 나누기 B가. 이렇게 여러분들 구한 것이 켈리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률 0.8 성률, 그다음에 패배 1-0.8 0.2, 이익시 평균 수익률하고 손실시 평균 수익률 나눈 것이 4.2, 그럼 0.046, 0.8에서 0.046이 나오면 0.7524가 나오는 겁니다. 0.7524. 0.7524인 겁니다. 0.7524. 그럼 여러분들 100을 곱하게 되면 7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75%까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75%. 예를 들면 여기 쓰면은 평균 성률이 300%에서 155%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B값이 2.4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절반으로,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최적 보유 비중은 71%입니다. 75%에서 71% 떨어지는 겁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큰 차이가. 그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켈리 지수는 견고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71% 보유하라는 겁니다. 이 계산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수익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 때 적게 지고 이길 때 압도적으로 이기는 구조를 가졌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따라서 두 종목을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의 75%, 현금 25%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꼭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참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대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비트코인 자산활동에 나는 도저히 75% 이런 게 못합니다. 간이 떨려서 50%도 여러분들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하프 하면 됩니다. 하프 캐리 전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프 캐리 전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테판 박사 여러분들 이런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켈리 기준 배율 비율 75%를 유지하라. 어떤 의미인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 센스가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한 번 정도 더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 보유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경우 딴 건 일체 투자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만 투자한 경우는 75%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25%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더 사라는 겁니다. 켈리 기준은 내가 가진 돈을 한꺼번에 다 걸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가장 빨리 불릴 수 있는 마법의 비율을 계산해 줍니다. 75%는 수학이 결정해 준 최적의 공격 지수입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줄 때 내 전체 투자금의 75%를 비트코인에 실어두는 것이 자산 증식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5%는 비트코인을 위해 가지고 기다리는 돈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 두 수치를 도입하게 되면은 자산 증식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 돈의 75%를 비트코인에 25%를 현금에 두라는 거. 물론 여기 이제 기술주가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 비중이 한 50%를 떨어지는 거죠. 김오수님 고맙습니다. 왜 75%인가? 일반적인 투자 상식으로는 한 자산에 75%를 넣는 것이 미친 짓인 거죠. 하지만 켈리 기준과 NVSK 기법이 75%까지 배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승률과 보상. 비트코인 이름 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지난 10년 전 8년을 승리했고 이겼을 때 수익이 300%, 패배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수익성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자산인 겁니다. 양의 외도. 비트코인은 평소에 변동성이 크더라도 한 번 터지면은 로또처럼 크게 오르는 성질이 있고 이걸 양의 외도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지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현금 25%를 갖고 있다 계속 사는 겁니다. 비중이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으므로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75% 맞추고 비중이 75%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만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 75%에 70%까지 떨어져서 갖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더 사가 이런 75%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이야기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75%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갖고 있는 탄약이 현금이라는 겁니다. 현금. 비트코인에 내 돈의 75%를 담아두고 1년 동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지켜보다 1년 뒤에 다시 75%가 되도록 넘치는 만큼은 팔고 부족한 만큼 더 사는 것,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지? 가슴이 너무 떨려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절반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프 캐리 기준입니다. 하프 캐리. 여기 보시면은 하프 캐리는 수학적으로 산출된 최적의 배분 비율의 절반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캐리 기준이 제시하는 배분율이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매우 대중적인 변형 전략입니다. 캐리 기준에 따른 비트코인 최적 비율은 75%에 달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인 37.5%까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높죠 우리한테는. 그죠? 수학적으로 캐리 비율의 100%를 투자하면 자산 증식 속도는 최대가 되지만 예상치 못한 연속 손실이 발생할 때 계좌가 녹아내리는 드로우다운이 매우 길어집니다. 하프 캐리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75%의 절반만 투자라는 겁니다. 하프 캐리. 여기 보시면 풀 캐리. 예. 비트코인과 현금 비중을 75대 25, 하프 캐리 37.5대 62.5. 이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들 기술주가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 풀 캐리가 50% 정도 됩니다. 그럼 하프 캐리는 25%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전설적인 재무 자문가인 릭 엘드만이 25%를 투자하라. 비트코인에 평균 25%를 투자하라. 그렇게 왜 이야기했겠냐. 이것에 근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캐리 지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다른 채권이나 기술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50% 정도 됩니다. 50%를 절반을 재무자문가들이 고객들에게 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심장이 좀 강한 사람들은 25%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25%. 10%까지 그냥 하면 좋고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25%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릭 엘드만의 평균치입니다. 릭 엘드만은 고객들에게 최소 10%, 중간 25%, 최대 40%입니다. 그러니까 릭 엘드만의 25%를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아, 릭 엘드만이 하프 캐리 전략을 썼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하프 캐리는 수학적인 수익률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내 신장과 멘탈과 계좌의 안전을 위해 판돈을 절반으로 줄여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풀 캐리하고 하프 캐리를 하게 되면은 대충 범위가 풀 캐리 때는 55에서 62% 비트코인 계열에 대한 투자, 하프 캐리는 27.5에서 31%, 그다음에 기술주는 38에서 45%.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프 캐리는 19에서 22.5%, 현금은 46.5에서 53.5% 하프 캐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면 되겠죠. 나는 비트코인 계열에 한 25% 정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20%인데 더 늘릴 수도 있겠죠. 현금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현금은 20% 이렇게 본인이 수학 공식에 정해준 가이드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MSTR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하프 캐리를 적용한 비트코인 계열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장의 심리적 고통을 크게 줄여줍니다. 캐리 기준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비트코인 비중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MSTR의 폭발적인 수익 잠재력은 가져가지만 현금을 넉넉히 보유해서 어떤 폭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무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이걸 이제 자기가 조정하면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 미래를 상당히 여러분들 신뢰하고 이러기 때문에 10%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캐리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간단하게 비트코인하고 MSTR로 이런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 가지고 한번 이 실험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테판 박사가 아주 진지하게 리서치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가장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보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오늘 풀 캐리,
하프캐리, NVSK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켈리 기준에서 75%란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MSTR 주식을 사는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75%를 45대 3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도 참 놀라운 거죠. 대개 전문가들은 MSTR을 이렇게 많이 권하지 않거든요. MSTR이 이름 들어가게 되면은 75%를 45% 비트코인 30% MSTR 주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을 권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어느 전문가도 이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MSTR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은 낮추게 된 비트코인이 22.5%, MSTR이 15%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다 수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성률 0.8, 대박 쳤을 때 수익률 300%, 바닥 쳤을 때 마이너스 70%, 손익비 4.2%,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변동성에 대한 내성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과 MSTR을 6대4, 7대3, 대부분 전문가들은 간이 저거가 9대1 정도로 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6대4, 7대3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과장이 아니고 캐리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이겼을 때 얼마나 먹느냐를 나타내는 손익비입니다. 그런데 MSTR과 같은 그런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들은 이겼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분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투자 기법은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고 보지만 MVSK 기법은 오른쪽으로 길게 뻗은 대박 가능성, 외도의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따라서 MSTR은 이 외도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수학적인 성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50%, 75%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술주를 포함할 때는 50% 이상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개인이 감내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프 캘리 절반 정도를 잘라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캐리 지수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오늘 내친 김에 여러분들 하나 정도 더 정리하게 되면은 영국에 계신 분이 2015년부터 여러분 투자를 했네요. 영국에 계신 철학이 분명하네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비트코인이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네요. 한번 보죠. 2015년부터 투자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관이. 개인 지갑에 넣고 보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은 한 5% 정도 되겠다. 시대 변화가 자기는 처음에 개인 주도권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시간이 가면 점점 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오래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국의 대부분 대기업들은 70% 정도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한 70% 정도를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개인 소유 70%가 30%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는 건데 그 내용을 2015년부터 투자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가 그런데요. 비트코인의 진정한 효용은 광범위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가격 상승을 통해 글로벌 자산으로 지위를 확립할 때 완성됩니다. 대다수 대중은 변동성을 견딜 자산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대형 기업 같은 공공민간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편입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개개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개인 주권자의 꿈은 멀어질지라도 비트코인 기반의 신용과 플록시 자산을 통해 세상 전체가 거대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은 개인 주권 이런 개념에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MSTR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로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개인이 소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점점 더 기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초기에 비트코인 엔지니어들이 얘기탕을 했네요. 할 피니의 예견적 중 모든 개인이 주권적 개인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도 과거의 금이 중앙은행에 집중되었듯이 비트코인 역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집중 보유될 것이라 전망을 한 겁니다. 개인이 이제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MSTR 주식 같은 걸 사서 간접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마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필요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 MSTR 주식은 많이 싸죠. 그런데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삽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154불 이런 거의 거저죠. 95% 대중은 ETF나 스트래티지 등과 같은 간접 노출을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5% 정도만 지갑에 갖고 있는 겁니다. 5% 정도. 나머지 95%는 분실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해킹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개인 지갑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사겠죠. 이렇게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비트코인 노출, 결국 대다수 사람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소유하기보다도 상장기업, 펀드, 고정수익 상품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에 노출될 것이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시사합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사지만 MSTR 주식도 여러분들 비교적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MSTR 주식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MSTR 주식도 투자할 만큼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레버리지 ETF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비트코인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트코인은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이 서면은 MSTR 주식도 함께 사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공부를 해야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분은 2015년부터 투자를 한 초기 투자자니까 우리가 참고합니다. 경험을.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는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나 MTPLF, 메타플랜드 성과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결정적으로 상승할 때 이 주식들은 그 상승폭을 정폭시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ETF, 정폭되는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회사 주식을. 반대로 비트코인이 형보하거나 약세를 보일 때
이들은 그에 맞춰 더 낮은 성과를 기록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2026년에 비트코인의 큰 성장을 기대한다면 스트래티지와 메타프리닛은 그보다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해 좋습니다. 2026년 시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께서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확실한 우상향이 불가피한 그런 특별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돼 있으면은 비트코인 현물도 사지만 비트코인 ETF도 사지만 동시에 MSTR 같은 비트코인 보유회사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비트코인 가격 수혜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부분 못 사죠. 자, 결국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했는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해 돼가면서 이렇게 사기가 어려운 가격이 될 거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채 한 해를 마무리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한 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비트코인 단위로 매겨지는 날이 오면은 아주 적은 양의 비트코인이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비트코인 단위로 매겨지는 날이 오게 되면은 아주 적은 양의 비트코인이라도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죠. 그치? 시장 분위기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고 2100만 개는 한정된 공급량이 이미 다른 자산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한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제 켈리 주수와 만났기 때문에 오늘 화끈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한 해도 건승하시고 계속해서 발전하시고 그리고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